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뭐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라 바로 선물은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쯤 되면 혹시 인류의 축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희망 어린 기대도 해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제목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직 정체를 다 모릅니다.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고 또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의 면역 유도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얼마나 위중증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유전자의 구조들을 보면은 델타보다는 적어도 약하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약할지는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뭐 제일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뭐 11월 24일 정도에 WHO에 보고를 했고 26일에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바이러스다 해갖고서 VOC라고 우려 바이러스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선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느냐 이게 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바이러스는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숙주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증식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게 세균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세균은 DNA를 유전자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RNA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고 다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바이러스는 전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자를 DNA 또는 RNA 한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RNA는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기에는 별로 적당치 않은 그런 물질인데 또 불구하고 RNA 바이러스가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호흡기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독감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거는 이 어린아이들이 2세가 되기 전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는데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0개 이상이나 되는 라이노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함께 굉장히 많은 감기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경증을 일으키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외에 여러 개의 바이러스들이 있고 가벼운 감기, 즉 상기도 감염을 일으킵니다. 우리 2015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었죠. 치명률은 굉장히 높았지만 전파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종식은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신종플루라고도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럼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은 바이러스는 DNA든지 혹은 RNA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요 RNA, 한 줄의 RNA 가닥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조 중에서도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껍데기가 있으니까 더 안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껍데기에 있는 이런 지방층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 살균제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처리, 열을 가한다든지 이런 데에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DNA가 뭐냐, RNA가 뭐냐를 일단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DNA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의 혹은 식물, 동물, 세균까지도 DNA를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RNA를 만들고 그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서 세포가 증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RNA 바이러스라는 것은 RNA를 가지고서 RNA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랑 똑같은 RNA를 많이 증식을 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때 이 효소를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바이러스는 RNA를 설계도로 해갖고 RNA를 만드는 그런 특이한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효소만 제대로 이니비션을 저해를 시킬 수 있으면은 증식을 억제할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여러 가지 약제들이 머크의 약제가 그런 것인데요. 이 재료를 이렇게 RNA를 만드는 재료를 틀린 것을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집어넣음으로 해갖고서 틀리게 만드는 거죠. 틀리게 만들게 되면은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타겟이 될 수 있다,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껍데기에 돌기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돌기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 숙주세포 안으로 침입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유전자의 구조는 이런 RNA를 유전자의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의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이거는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호흡기 세포 안에는 ACE2라는 이런 숙주세포 특유의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ACE2라는 것하고 돌기 단백질에 있는 S프로테인, S프로테인은 서피스 프로테인, 표면 단백질인데요. 이 돌기 단백질하고 결합을 함으로 해서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의 이 ACE2라는 것이 없다면 감염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 ACE2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RNA가 증식을 하면서 이 RNA를 다시 패키징이라고 그래서 껍데기를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숙주세포와 상관없이 이 바이러스가 중요한 어떤 생활 영역, 증식하는 데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약으로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숙주세포랑 처음에 결합을 하는 것을 막아준다면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체라는 개념은 이 결합하는 것을 우리 몸에서 유도한 항체가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항체, 중화항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이후에 RNA를 만들거나 혹은 요 만든 단백질을 이렇게 잘게 잘라주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해함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만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다른 점은 세균이라는 건 우리 사람의 몸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항생제가 잘 듣습니다. 그 세균을 증식을 못하게 하고 죽이면 됩니다.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세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를 죽여야만 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죽이는 것은 약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 특히 T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감염된 세포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T세포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처음에는 항체가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T세포가 만들어져서 그 T세포가 이렇게 감염된 세포 전체를 다 죽여버림으로 해서 바이러스의 생산 공장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특이한 효소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들을 멈출 수 있게 해준다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증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을 좀 확대한 것인데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유전자가 상당히 큽니다. 30kb라는 것은 다른 바이러스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RNA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효소들도 만들고 여기 S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은 이 껍데기를 만드는 유전자를 여기 갖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 껍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것이 숙주세포에 들어가는데 잘 들어갈 수 있으면 감염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잘 못 들어간다거나 혹은 증식을 잘 못한다면 이 바이러스는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때 여기 제가 RDRP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 이 RNA를 설계도로 해서 RNA를 만드는 효소는 이 바이러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생존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효율이 높아야만 이 바이러스는 증식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체 유전자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이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원래의 바이러스랑은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뿐만 아니라 이 안에 부분들도 많은 변이들이 일어나서 상당히 다른 바이러스다 하는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로 여러 번의 변이주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와서 오미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남아공에 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망자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중증도는 좀 약하지 않냐, 즉 치명률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에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실제로 환자들의 상황도 그렇게 폐렴이 깊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고 가벼운 감기로 끝나는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결과만을 본다면은 상당히 약한 바이러스라는 건 알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안 지나서 이 바이러스가 과연 고령층이나 또는 미접종자들에 감염되었을 때 얼마나 중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거의 100개국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변이주가 지금까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바이러스하고 다르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델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오미크론이 새로 생긴 거죠. 오미크론은 여기다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전염성은 이 델타보다도 몇 배 더 강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백신 회피 능력도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치명도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 델타보다 더 치명도가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낮기는 낮은데 어느 정도 낮을지가 아직은 확실치 않다는 것.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2019년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로 처음에 얘기는 했었지만 뭐 우한이라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남아공에서 2020년 5월에 생기면서 이것이 베타 변이, 굉장히 감염력도 강한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강하지 않고 면역 회피력은 강합니다. 남아공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범유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남아공 변이는요. 그 이후에 나타난 영국 변이주, 알파 변이주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 이후에 델타 변이가 또 이 알파 변이를 밀어내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이때 브라질에서 감마 변이라는 것이 또 생겼는데, 이 베타하고 감마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는 못했지만 면역 회피 능력은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바이러스들을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예를 들어 델타보다 더 강한 델타 플러스라는 것이 인도 옆에 네팔에서부터 생겼다고 했고, 델타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델타 플러스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작년 2020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인도에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이나 감염이 되면서 새로운 델타 변이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1년 11월에 뭐 지난달이죠. 지난달 9일 날 보츠와나에서 첫 그 환자로부터 받은 샘플을 가지고 남아공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바이러스다 하는 것이 알려졌고, 그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78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178명의 환자가 전부 경증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만한 사실이지만, 사실은 3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도 4명이나 확진이 됐고요. 76명은 2차 접종까지 받았는데 감염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경증으로 끝나는 것이 맞는데 미접종인 사람들도 88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접종인 사람들도 사실은 증상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학적인 결과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피크마다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지금의 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사망자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아공이라든지 또는 영국, 유럽들의 그 백신이 굉장히 많이 접종이 된 나라들, 또 고령층도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거의 90%에 가까운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남아공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은 30%도 안 되지만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젊은 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기 때문에 경증인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스터 접종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산세가 무섭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건 뭐 시간 문제다 하는 것과 유럽에서 먼저 감염이 많이 확인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연구 능력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아공이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에서는 변이주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계에서는 없다고 나오지만 얼마나 많이 감염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방 접종률도 1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은 안 되지만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을 봤을 때에는 당분간 델타가 이 오미크론에 밀리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인간 반반이 되고 어느 순간인간 그걸 넘어서서 오미크론이 전 세계의 우세종이 될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아마 내년 1월, 2월 정도면은 모든 나라들이 거의 우세종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 이미 80% 정도 되고요. 미국의 경우도 이미 50% 정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178명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좀 역학조사가 늦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염된 사람들이 언젠간 나올 것이고 결국은 검역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접촉자를 찾아내서 하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시간을 약간 당겨줄 수, 그러니까 시간을 약간 늘려줄 수 있는, 즉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이 오미크론의 정체를 알아가는 그런 수준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이 슬라이드에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일 깊숙한 부분에 왜 이런 변이가 일어났고 이 변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알파라는 것이 변이가 여러 개가 있었고요. 베타 변이라는 것들도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주요 변이 위치가 이렇게 백신을 회피하는 중화 형태의 효력을 감소시키고 전염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이런 위치들이 있습니다. 감마 변이 같은 경우도 이것이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E484K라는 이런 부분에 변이가 생김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전을 장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델타 변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 우리나라 경우도 99% 델타 변이이기 때문에 이 변이의 특징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또 백신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치명률이 알파 영국 변이주 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아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5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접종까지 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원래 전에 바이러스보다 이 델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는 훨씬 더 강한 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미크론은 좀 더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치명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알파, 베타, 감마 같은 것들은 다 축적이 된 변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인데 오미크론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이 전에 어디선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숨어 있다가 즉 에이즈 환자 같은 사람들의 몸속에서 이것들이 많은 변이가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감기에 걸린 사람이 코로나에 이중으로 감염이 되면서 이건 우리 코인펙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개의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감염되면서 그 유전자의 일부를 가져왔다는 그런 설도 나올 정도로 이 바이러스는 아주 새로운 바이러스고 또 이 상황은 지금 남아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거의 90%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인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많이 달라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이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 중에서도 맨 끝부분이 숙주세포의 요 AC2랑 결합을 하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 부분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결합력을 가지면서 좀 더 침투가 잘 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변이가 됐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요 윗부분도 잘라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것을 잘라줘야만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잘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도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바뀌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적인 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CE2 사람 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쪽에 RBD,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해서 ACE와 결합하는 부위는 플러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결합력이 강해지는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플러스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이가 됐다 하는 것과 좀 더 침투하기 쉬운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전체가 60개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파이크 단백질에만, 돌기 단백질에만 한 30개 정도의 변이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전염성이 증가하고 백신 회피도 일어나는데 알파, 델타, 오미크론 이렇게 세 개를 유전자를 이렇게 쭉 비교를 해놓고 여기에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표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오미크론은 많죠. 많은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서 좀 더 유능한 놈으로 바뀌었다. 즉 유능한 놈이라는 의미는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면서 좀 더 치명률이 낮은 쪽으로 가면은 좀 더 살아남기가 쉬운 상황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진화하는 과정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지금 델타 바이러스의 특징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 군데에 변이가 생기면서 백신도 회피할 수 있고 전염성도 강화된 반면에 사실 치명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없는 것이 치명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알파 델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초기에 전파력은 강하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직선으로 아주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남아공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은 유럽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거의 봉쇄 수준으로 갔고요.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아주 우려할 만한 수준의 전파력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전파력이 강하면서 치명률이 약하면은 좀 안심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프다면은 아무리 증상이 약하다 할지라도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료체제가 망가지고 의료체제에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사람들의 중증화도가 더 높아져서 사망자들도 위중증화율, 사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치명률이라는 의미는 바이러스의 강약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료 대응 체제가 얼마나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면역 획득한 정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냐 안 쓰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죠.